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통상회부 사건은요, 변호인 입장에서 가장 무죄 판결이 잘 나오는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벌금은 너무 약하니까 너 징역형으로 해, 의뢰인을 막 겁을 주면서 공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태가 도저히 제 변호사 12년 경력에서 용납할 수가 없죠.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의 명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최근 형사 무죄 사건인데요. 사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는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 검사님들이 다 판단을 해보고 죄를 범했음이 명확하다라고 생각해서 기소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기소된 범죄의 무죄 판결 받는 거는 변호사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의 기소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구속 구공판, 두 번째, 불구속 구공판, 세 번째가 구약식 기소죠. 약식 기소할 사건이 구속영장 발부된 일은 없으니까 구속되면 구약식이나 불기소되는 예는 없는 거죠. 자, 법원도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이 되니까 구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무죄 판결이더라도 변호인으로서는 가장 받기 어려운 무죄 판결이, 첫 번째가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 선고되어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항소심, 상고심에서 무죄로 바꾸는 거.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게 구속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을 무죄 판결 받아내는 것.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기각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 받는 것. 그 다음은 불구속 구공판 사건의 무죄 판결 받는 것. 그 다음이 약식명령 발부된 다음에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 즉 고정 사건에서 무죄 판결 받아내는 것.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게, 물론 무죄 받는 게 어려운 거지만 그나마 제일 쉬운 게 구약식 기소를 검찰이 했는데 약식재판부에서 이거를 약식명령 발부하지 않고 통상회부한 사건, 이 사건에서 무죄 판결 받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내용인 거죠. 물론 통상회부라는 것이 꼭 무죄 의심을 가지셔서 하는 거는 아니고, 당연히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구약식 기소 후에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라든가, 어떤 범죄를 구약식했다고? 아닌데 이건 좀 형종을 올려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징역형을 하라는 취지, 금고형을 하라는 취지로 통상회부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약식재판을 담당하고 계시는 판사님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검사가 벌금형 내달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 통상회부한다고 해서 그 재판부를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내가 굳이? 이렇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그럴 가능성은 압도적으로 낮죠. 수사 단계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했는데 구약식 기소가 되었으면, 만약 약식 판사님이 이거 징역형으로 형종 변경해라, 벌금형 너무 약하다, 이렇게 통상회부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좀 유죄 여부가 의심스러운데 이거 정식재판으로 좀 다뤄봐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통상회부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후자죠. 또 구약식 기소된 사건이 약간 무죄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판사님이 보실 때. 그러면 그냥 약식명령 내고 피고인이 진짜 억울하면 자기가 정식재판 청구하겠지 라고 하는 정도로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하고, 자, 이거는 강제로라도 이거 정재 청구 안 하면 너무 아쉽다, 이거 너무 의심이 많이 된다, 수선 배정을 받아서라도 이 피고인 다퉈봐라 라고 할 때 이 무죄라는 생각이 더 강하겠어요. 당연히 이것도 후자죠. 그러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는 구약식 기소된 사건이 통상회부가 되었다? 라고 하면 이건 예, 분부 받들겠습니다 하고 냉큼 무죄 주장에 박차를 가하는 의미, 이걸로 받아들이는 게 당연히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자, 이거 법 모르고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당연하죠. 또 추가적으로 약식과 공판은 모두 1심이에요. 그래서 불이익 변경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부된 이후에 7일 이내에 할 수 있는 정식재판의 청구는요, 별도로 조문이 있어가지고 불리한 형종의 변경이 금지됩니다. 구약식이니까 벌금이겠죠? 그러니까 벌금의 액수는 증액할 수 있지만 금고나 징역형으로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피고인이 정재 청구한 경우와는 다르게 이렇게 판사님이 직권으로 통상회부한 경우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종도 불리하게 변경이 가능한 것이 맞아요. 그래서 징역형 선고된다고 겁을 주는 변호사들의 공포 마케팅이 어느 정도 말은 되는 것이죠. 자, 이번 사례의 주인공도 정말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한 2년 전에 여자친구가 직장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격분을 해서 여자친구 직장을 찾아가가지고 그 상사랑 좀 다투는 과정에서 회사의 물건을 좀 부수고 회사에 강제로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직장 상사랑 다툰 부분에 대한 폭행죄 당연히 인정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건조물 침입이랑 재물손괴 인정하는 내용인데, 무슨 피고인으로 인해 가지고
공장이 뭐 셧다운이 됐다 뭐 이런 취지의 업무 방해가 붙어있는데 이건 너무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금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구약식 기소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요,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이거 막 다투겠어요? 아니면 그냥 억울하지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게 약식명령 나올 줄 알고 언제 나오냐 이러고 있었더니 갑자기 이 사건이 통상회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또 변호사 선임을 큰돈 내고 하기도 그러니까 첫 재판에 가서 업무방해죄 부인하고 건조물 침입죄하고 재물손괴죄는 인정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 국선 변호사 선정 신청하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재판에서는 국선 변호사님이 이제 증거 인부하셔가지고 세 번째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세 번째 공판기일은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을 하는 기일이었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의뢰인은 그냥 국선 변호사님이랑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억짜리 민사 판결이 자기도 모르게 확정되었다면서 업무상 굉장히 이분에게 중요한 어떤 채권이 있으셨거든요. 이게 압류 추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이 사람은 2억짜리 빚을 갑자기 지게 되었어요. 이 벌금 100만 원짜리라 가지고 그냥 제대로 안 다퉜던 건데 2억짜리 빚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했으니 부랴부랴 이제 변호사를 알아보게 된 거죠. 자, 민사 사건은 제가 오셨을 때 확인해 보니까 의뢰인의 주소지가 제대로 업데이트 되지가 않아가지고 소장부터 송달이 되지 않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이었어요. 저는 일단 서둘러서 민사 판결을 확보하고 추한항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형사 부분에 대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의뢰인 총 3가지 범죄로 기소되었죠.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이건 다 인정하는 내용이고 업무방해죄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서 수사 단계부터 쭉 부인해 왔어요. 의뢰인이 저에게 찾아오시기 전에 민사와 형사를 맡아줄 변호사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한 네트워크로 보면 지역 사무실을 방문하셨대요. 그랬더니 이 변호사님이 상담을 하시면서 자, 이거 동상해보면 당신한테 징역형 선고한다는 뜻이야 막 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셨대요. 제가 이번 사례를 지난 영상에 이어서 촬영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포인트인데 이게 바로 변호사의 공포 마케팅, 이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제가 설명했듯이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통상해부 사건은요, 변호인 입장에서 가장 무죄 판결이 잘 나오는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 통상회부라는 거는 벌금은 너무 약하니까 너 징역형으로 해 이런 취지라고 의뢰인을 막 겁을 주면서 공갈을 한 거예요. 저 이런 행태가 도저히 제 변호사 12년 경력에서 용납할 수가 없죠. 저 의뢰인께 기존 변호사님께 이미 비용 지출하신 부분 환불 못 하시더라도요, 제가 형사사건 일단 제가 수임하게 될 민사사건에도 매우 중요한 거니까 저 이거 착수금 없이 성공불 조건으로라도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기존 국선 변호인께 공소장 좀 전달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의뢰인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죠. 근데 의뢰인에게 증거 기록이랑 첫 기일에 본인이 제출하셨던 의견서는 주실 수가 없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결국 제가 증거 기록 등사 신청하고 법원에 가가지고 의견서도 신청을 해서 받아왔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의뢰인이 2억이라는 큰 돈을 지급해야 할까봐 무서웠는지 저 몰래 회사에다가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대요. 근데 고소인 회사 쪽에서는 또 임원 한 명이 의뢰인이랑 만나가지고 뭐 합의금을 2천만 원으로 해주는 부분을 회사 대표님께 자신이 설득을 해보겠다 얘기하면서 대신 3가지 조건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사과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했대요. 이 내용을 저한테 결국 솔직히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아직까지 증거 기록 못 받은 상태죠. 그래서 사실 판결이라는 건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뢰인이 뭐 그게 정 불안하시고 가능하시다면 뭐 합의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제가 증거 기록을 등사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증거 기록을 제가 봤더니 의뢰인이 업무방해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오히려 명백하게 입증이 가능한 CCTV 영상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한 번 봤을 때는 몰랐어요. 여러 번 CCTV 영상을 돌려보다 보니까 이거 영상이 중간에 잘린 겁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떤 업무방해죠? 정전을 일으키고 무슨 뭐 공장을 셧다운 시켰다잖아요. 근데 이분이 문고리 잡고 있는 때에 그 어느 한 CCTV가 잘리는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다? 정전이다. 그러니까 이 설비가 멈춘 게 정전 때문이지 이 사람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다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때가 딱 나온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영상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의뢰인한테 이거 합의하실 필요 없다. 이거 끝까지 가면 고소인 회사에다가 물어줘야 되는 돈 12만 2천 원이다. 이거 2천만 원에도 합의할 이유도 없고 억울한 사과하실 필요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경찰도 검찰도 모두 이 영상의 이 부분을 놓친 거예요.
저는 의뢰인이 저한테 했던 말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이때 얻었고 순식간에 신이 나니까 증인신문사항이랑 최후변론사항 막 다 준비해가지고 공판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제가 신청한 증인신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촉박했지만 저는 회사 측 직원 5명을 신문하면서 그들의 진술 속에 존재하는 모순점을 다 밝혀냈어요. 결국 판사님도 제 의뢰인한테 무죄를 선고하여 주셨어요. 검사가 이제 마지막 날 항소를 해가지고 아직 이 사건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또 민사 추한 항소심도 아직 첫 기일이 잡히기 전이지만 일단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의뢰인에게 너무 유리한 상황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사실관계를 오픈하지 않은 선에서 꼭 이번 성공 사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분이 민사 형사 항소심에서도 모두 승소하실 거라고 아주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부인하는 범죄에 대해 구약식 기소된 사건이 통상 회부되었다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결코 불리한 경우가 아닙니다. 통상 회부된 사건이라고 다 무죄가 선고되는 것 아니지만 만약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계속 무죄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식 기소가 되었고 통상 회부되었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충분히 해볼 만한 사건이다, 해볼 만한 사건인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증거 기록을 보기 전이라도요. 자, 이거 물론 징역형 선고하라고 또 검찰이 기소한 죄명이 좀 잘못됐다고 법리상 이런 식으로 통상 회부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요, 너무 지나치게 의뢰인한테 겁을 주는 변호사는요, 경험이 부족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변호사 업계에서 이런 공포 마케팅은 정말 자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사례는 제가 민형사 항소심에서도 모두 승소할 건데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이제는 의뢰인한테 디테일한 부분 조금 더 더해도 될까요? 허락까지 구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날이 곧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사건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